걱정하지 아버님, 마세요. 추우셨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낡은 점퍼를 입고 감사합니다. 노숙자처럼 꾸민 제가 은행에 들어섰을 걱정하지 때 마세요. 예비 저희가 며느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남 개발 부지를 소유한 건설업자입니다. 평생 맨손으로 일하며 쌓아온 재산이 수백억.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의 평생 동반자가 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었죠.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은행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은행원. 혹시 제 재산만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그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꺼내 입고 노숙자로 변장해 그녀가 일하는 은행에 찾아가기로요. 과연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이 시험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낡은 점퍼 한 벌로 시작된 진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 68. 평생을 공사판에서 살았습니다. 20살 때 시골에서 올라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죠.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한겨울 칼바람 부는 고층 빌딩 골조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등은 햇볕에 까맣게 탔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한 푼이 아까워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겨울에도 난방을 아껴가며 살았죠. 그 돈으로 작은 하청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을 뛰어다니며 일거리를 따내고 직원들 월급 주려고 은행을 전전했습니다. 사업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커졌습니다. 하청에서 원청으로, 원청에서 개발업으로. 그러다 강남 재개발 지역에 눈독을 들였고 모든 걸 걸고 땅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몇 년 후 그 땅의 가치는 수십 배로 뛰었죠. 어느덧 저는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사업에만 매달려 있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수와는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반듯하게 자랐고 효심도 깊었죠.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아들과 진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민수가 어느 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따뜻한 여자의 손길이 들어오는구나. 그런 기대를 했죠. 그런데 만나고 나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혜. 31살 시중은행 강남지점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명함을 내미는 그녀의 손은 곱고 하였습니다. 매니큐어가 정갈하게 발라져 있었고 손목의 시계는 값비싼 브랜드였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민수 씨에게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은행원답게 완벽한 말투였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고객을 대하듯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폐를 끼치진 않았나요? 아니에요, 회장님.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성실하시고 배려심도 깊으시고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정리된 말, 너무 계산된 미소,
은행에서 VIP 고객을 대하듯 저를 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예의 바르게 음식을 먹었고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공감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예의상 듣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지혜 씨, 우리 민수 어디가 좋아서 만나기로 했나요? 그녀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답니까? 착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제 말투가 조금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끼어들었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혜한테 실례잖아요. 아니야.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람을 만날 때 뭘 보는지 말이야. 지혜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민수 씨가 좋아서 만나고 있어요. 조건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좋아서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자꾸만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민수가 좋아서일까? 아니면 내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걸까? 저는 평생 사람들에게 속아본 경험이 많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죠. 달콤한 말로 투자를 권유하다가 돈만 챙겨 달아나는 사기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 재산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그들의 친절 뒤에는 항상 계산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지혜도 그런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 팀장이라면 돈 계산에는 누구보다 밝을 것입니다. 고객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그녀의 일이고요. 우리 민수를 통해 제 재산 규모를 알았을 테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여자의 진심을 알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탐정을 고용하거나 뒤조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이 싫었습니다. 그건 비겁한 것 같았고 아들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결혼을 승낙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지혜가 정말 돈만 보고 접근한 거라면 민수는 평생 불행할 것입니다. 아내를 잃고 외롭게 산 제 삶을 아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자.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녀는 어떻게 대할까? 이 생각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재산도 없고 힘도 없는 평범한 노인이라면, 아니 노인도 아니고 노숙자처럼 보인다면 그녀는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돈과 권력을 모두 벗겨낸 상태에서 그녀가 보이는 반응이야말로 그녀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거칠애가 아닌 진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요. 옷장 구석에는 오래된 점퍼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공사판을 뛰던 시절 입던 옷이었죠.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고 지퍼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추운 겨울을 견디게 해준 전우 같은 옷이었지만 이제는 낡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점퍼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니 오래된 공사장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입던 말끔한 옷 대신 이 점퍼를 걸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며칠 감지 않은 것처럼 헝클어뜨리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일부러 때를 끼웠고요. 이렇게 하고 보니 정말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민수에게는 며칠 지방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일하는 은행의 위치를 알아냈죠.
강남의 번화한 거리에 있는 시중은행 지점이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노숙자 행세를 하며 그 은행에 들어가서 지혜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저를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한다면 그건 그녀가 사람을 겉모습과 조건으로 판단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그녀가 노숙자처럼 보이는 저를 따뜻하게 대한다면 그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겠죠. 출발하기 전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아들의 여자를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게 정당한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민수의 평생을 위한 일입니다. 지금 조금 미안하더라도 나중에 민수가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낡은 가방을 하나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오늘 차를 쓰지 않겠다고 했고 대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은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죠. 이게 노숙자들이 느끼는 기분이구나.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옷차림만 다를 뿐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평소 양복을 입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공손하게 대했는데 지금은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주변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멀끔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 그 사이를 낡은 점퍼를 입은 제가 지나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떤 여자는 일부러 저를 피해 돌아갔고요. 경비원은 제가 건물 로비에 들어서려 하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차별하는구나. 조금씩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평소에 이렇게 사람을 대했던 건 아닐까?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을까? 드디어 지혜가 일하는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깨끗한 내부가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가죽 소파, 정갈하게 정리된 창구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단정한 모습.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리문을 여는 순간 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밖은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은행 안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정돈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떤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구두 소리, 딱딱하고 정확한 그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은행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구 근처에 서 있던 안내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살짝 경직되는 게 보였습니다. 미소는 유지했지만 그 미소 뒤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이 여기 왜 왔을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 좀 보려고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준비한 오래된 통장이었죠. 표지는 발에 있고 모서리는 해졌습니다. 아, 네. 저쪽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안내 직원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일찍 제 일을 마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행 안에는 몇몇 고객들이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반, 불편함 반의 시선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자는 아예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근처 의자에 앉으려 하자 가방을 챙겨 들고 다른 쪽으로 이동했죠. 너무 노골적이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차별이구나.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지금은 제 감정보다 지혜의 반응을 보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창구 직원들도 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혜가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그녀의 업무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전형적인 은행 팀장의 모습이었죠. 그녀는 제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아마 직원이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보고한 모양입니다. 팀장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려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눈꼬리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지혜는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추우셨죠? 앉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추우셨죠? 그녀는 제가 밖에서 추위에 떨고 왔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노숙자니까 따뜻한 곳이 필요했을 거라고 여긴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존댓말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기요가 아니라 어르신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 전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일부러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저를 빨리 내보내려는 기색도 없었죠. 오히려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더듬거렸습니다. 일부러 더 어설프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잔액 좀 볼 수 있을까요? 통장은 정말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통장이었죠. 표지는 거의 찢어질 것처럼 해져 있었고 안쪽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다른 직원 같았으면 인상을 찌푸렸을 겁니다. 이런 낡은 통장을 아직도 쓰나? 하는 표정으로요. 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 통장 정말 오래됐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 비난의 뉘앙스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죠. 그래도 기록이 참 성실하세요. 그녀는 통장 내역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통장에는 소액이지만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몇천 원, 몇만 원씩 차곡차곡 모은 흔적이 보였죠. 힘들게 모으셨을 텐데요. 지혜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그 적은 금액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에게 몇천 원은 하루 끼니를 의미하니까요. 그걸 저축했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그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잔액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혜는 컴퓨터로 잔액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숫자를 적어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종이에 적은 이유는 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짜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때 옆 창구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분 노숙자 같은데요.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아마 일부러 들으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노숙자를 경계하라는 경고였죠. 하지만 지혜는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젊은 직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비난하는 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원칙을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팀장으로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말일까? 아직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가 다른 직원들과는 다르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지혜는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통장 재발급이나 다른 업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세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가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그 태도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직업상 하는 친절인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실수를 했습니다. 걸어가다가 휴지통을 발로 건드려 넘어뜨린 겁니다. 휴지통이 바닥에 쓰러지며 안에 쓰레기가 쏟아졌습니다. 아! 저는 당황한 척하며 쓰레기를 주우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짜증 섞인 시선이었죠. 안내 직원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치울게요. 그녀는 저를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빨리 저를 내보내고 싶어 했죠. 하지만 지혜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쓰레기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는 휴지통을 다시 세우고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인 건가?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단지 직업 정신이 투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은행 팀장이니까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라고 교육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친절하게 대한 것일 수도 있죠. 아니면 제가 나중에 민수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혹시 지금의 태도가 바뀌는 건 아닐까요? 저는 아직 의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결국 더 큰 시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은행을 나온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혜의 태도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만남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혹은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이려고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더 확실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같은 낡은 점퍼를 입고 같은 노숙자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압박감을 느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행에 들어서자 지난번에 봤던 안내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 살짝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통장에 돈을 좀 찾으려고요. 근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비밀번호요? 그럼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신분증이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이건 실제로 노숙자들이 겪는 문제였습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받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신분증 없이는 은행 업무를 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내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분증 없으시면 업무 처리가 어려운데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는 게 그게 주민센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일부러 고집스럽게 굴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그건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왜 안 돼요? 이 은행 고객인데 내 돈인데 왜 못 찾아가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쳐다봤습니다. 상황이 점점 불편해졌죠. 그때 지혜가 나왔습니다. 아마 소란을 들었나 봅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거였죠. 어르신, 저번에 오셨던 분이시네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비밀번호도 잊어버렸고 신분증도 없고 그래도 돈을 찾아야 한다고요.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앉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녀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조용했습니다. 문을 닫자 밖에 소란이 차단됐습니다. 어르신,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은행에는 규정이 있어요. 신분증 없이는 출금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선 신분증부터 재발급 받으셔야 해요. 제가 주민센터 위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가실 교통비.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식사하시고 주민센터 다녀오시는데 쓰시고요. 저는 그 돈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기 돈을 내가 처음 보는 노숙자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회사 돈도 아니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죠.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어려우실 때니까요. 대신 꼭 신분증 재발급 받으세요. 그래야 통장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받으면 이 시험 자체가 의미 없어지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냥 제 돈만 찾으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규정상, 규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였습니다. 그녀가 압박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내 돈인데 못 찾게 하면서 진정하라고요? 이 은행은 돈 많은 사람만 대접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죠. 상담실 문이 열리고 다른 직원이 들여다봤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지혜는 손을 흔들어 그 직원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규정이라는 게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만약 신분 확인 없이 돈을 찾게 해준다면 나쁜 사람이 어르신 행세를 해서 돈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정말 아무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본인 확인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통장 만들 때 등록한 질문과 답을 기억하시면 그걸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뭔데요? 예를 들어 어머니 성함이 뭐예요? 라든가 출생지가 어디예요? 같은 질문들이요. 이걸 맞추시면 임시로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통장에는 그런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통장이라 그런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오래된 통장이라서. 그럼 정말 방법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신분증을 먼저 만드셔야 해요. 저는 일부러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이 은행에는 다시 안 올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구나.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지. 어르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혜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치고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혜는 끝까지 친절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돈까지 내밀었죠. 하지만 결국 규정을 들먹이며 저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역시 한계가 있는 거구나. 친절은 친절일 뿐이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규정과 시스템을 따르는 거야. 저는 그렇게 판단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어르신, 어제 은행에 오셨던 분 맞으시죠? 저 팀장 윤지혜입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어르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동주민센터더라고요. 거기 가시면 신분증 재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목록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교통비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에도 제 일을 신경 썼다는 겁니다. 제 주소를 찾아보고 주민센터 정보를 알아보고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녀를 시험했던 것이,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연기일까? 혹시 나를 감동시켜서 나중에 뭔가 얻으려는 걸까? 의심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시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정체를 밝히고 그녀의 반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제가 부자라는 걸 알고 태도가 바뀐다면 그건 그녀가 결국 돈을 보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겠죠. 저는 다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강남지점 은행으로 VIP 고객 방문 예약 잡아주게. 이름은 박철수로. 다음 날 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갔습니다. 은행 앞에 차가 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나와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들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 전 노숙자 차림으로 왔을 때와는 천지 차이였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라운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VIP 라운지에 앉았을 때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계좌 정보 같은 걸 보고 온 모양이었죠. 그녀의 얼굴에 프로페셔널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희 은행을 찾아주셔서. 그녀의 말이 멈췄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노숙자 차림으로 왔던 그 사람이 지금 VIP 라운지에 앉아 있으니까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철수입니다. 하지만 어제 제게 문자를. 지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당연했죠. 자기가 도와주려던 노숙자가 알고 보니 수백억대 자산가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팀장님을 속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저는 민수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무례한 짓을 했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배신감. 그럼 그동안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VIP 라운지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지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배신감, 당혹감,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국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그녀는 호칭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를 왜 시험하신 거죠? 그건 제가 민수 씨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회장님 재산 때문에 결혼하려 한다고 의심하셨나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제가 평생 사람들에게 속아온 경험이 많아서 특히 제 재산을 아는 사람들은 다들 계산적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도 혹시 그래서 노숙자처럼 꾸미고 저를 시험하신 거군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저는 아버님을 진심으로 대했는데 아버님은 저를 의심하고 계셨다니.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팀장님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좋은 사람인지. 그래서 결론은 나오셨나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아버님이 확신하실 수 있나요? 제가 뭘 더 보여드려야 하죠? 그게 아니라 아버님,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재산을 보지 않아요. 며칠 전에 오신 어르신께 제가 친절하게 대한 건 그분이 회장님이어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요. 그런데 제가 배운 건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어떤 부자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어떤 가난한 사람은 남은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요.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저를 시험하셨어요. 제가 진심으로 대해도 아버님은 저를 의심하셨어요. 그게 정말 슬프네요. 지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참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민수 씨를 정말 좋아해요. 그분이 회장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좋아서요. 민수 씨는 착하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아마 제가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네요. 아버님은 항상 의심하실 테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먼저 나가도 될까요? 다른 직원이 업무를 도와드릴게요. 지혜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지혜가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혜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어요. 사람을 믿지 않아야 속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의심한 건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먼저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었다는 걸. 지혜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은 노숙자처럼 보이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피할 때 팀장님은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넸죠. 심지어 자기 돈까지 내밀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날 지혜가 상담실에서 내밀었던 돈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걸 몰래 가져왔었죠. 이 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지혜는 그 돈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의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연기일까? 혹시 나중에 뭔가 바라는 게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무례하고 상처가 되는 일이었는지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해해요. 아버님이 왜 그러셨는지. 돈이 많으면 진심을 알기 어렵죠. 사람들이 아버님을 보는 게 아니라 아버님의 재산을 보니까요. 그녀는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민수 씨를 만나기 전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요. 은행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셨어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세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분이에요.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겠다고.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차별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부자가 된 후로는 그걸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아니, 지혜.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진심으로 사과하겠네. 그리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민수와 결혼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네.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자네 같은 며느리를 얻는다면 그건 우리 가족의 축복이야.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녀는 일어나 제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오랜 불신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혜를 시험했던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요. 민수는 처음에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지혜한테 얼마나 신뢰해요.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랬어.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그렇게 시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아버지를 이해했다니 다행이네요. 내 여자친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이더구나.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혜는 제가 아버지 아들이어서 만난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좋아서 만난 거예요. 알아. 이제는 아빠도 알아.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두 남자로서의 대화였죠. 그날 밤 저는 낡은 점퍼를 꺼내봤습니다. 먼지 냄새가 나는 그 옷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였을까? 그건 겉모습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든 낡은 점퍼를 입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어떤 옷을 입어도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 지혜는 제가 노숙자처럼 보일 때도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녀에게는 제 옷차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사람들을 의심한 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였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진심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낡은 점퍼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이제 이 옷은 다시 입을 일이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을 시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대신 이 옷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의 소중함을. 몇 달 후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의 한 예식장.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따뜻하게 실내를 비쳤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고 축하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예식장 대기실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아들 녀석이 턱시도를 입고 들어왔을 때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때요?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있는데.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혜를 잘 대해주렴.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알아요, 아버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리고 아빠가 처음에 지혜를 의심했던 것 정말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지혜도 이해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속아보셨는지 알거든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어도 돼요. 지혜는 절대 저와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 아빠도 이제 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나눌 수 있는 가장 깊은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빛, 그 모든 것에서 선함이 배어나왔습니다. 지혜는 버질로드를 걸으며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단상에 올라 민수와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고 서약이 오갔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축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의 아버지 박철수입니다. 제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의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하고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들 제 고백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례한 짓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했죠. 제가 가난한 노숙자인 것처럼 꾸미고 며느리가 일하는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노숙자처럼 보일 때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피할 때 며느리는 제게 어르신, 추우셨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며느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돈이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며느리 윤지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민수와 지혜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혜야. 두 사람이 평생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란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민수와 지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축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님을 시험한 적이 있었어요. 뭐?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민수 씨 얘기만 들어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은행에서 어려운 고객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서로를 시험한 거였구나. 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험할 필요 없죠. 우리 서로를 믿으니까요. 지혜가 밝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그리고 돌아와서 맛있는 거 해줘야 한다? 네, 아버님. 제가 요리 정말 잘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따뜻해지겠구나.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그 점퍼는 여전히 낡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이 되었습니다. 이 옷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으니까요. 저는 점퍼를 조심스럽게 접어 옷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입을 일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시험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옷은 보관할 겁니다.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제가 마음을 열고 사람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주머니를 뒤지다가 뭔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작은 손난로였습니다. 이게 언제 들어갔지? 생각해보니 지혜가 은행에서 슬며시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추울까봐 넣어준 거였죠. 손난로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손은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니 몸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난로를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의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했고 항상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생겼으니까요. 집에 따뜻한 사람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변했으니까요. 사람을 믿을 줄 알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어느 곳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노숙자 쉼터였습니다. 저는 그곳 관계자를 만나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노숙자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관계자는 깜짝 놀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분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 신분증 재발급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도움을 받은 겁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줬거든요. 관계자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쉼터를 나와 차에 타려는데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번 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회장님 혹시 전에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봤을 수도 있죠. 우리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에 지혜가 일하는 은행 앞을 지나쳤습니다. 저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됐구나. 저는 잠시 은행을 바라보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신혼여행 잘 다녀올게요.
돌아와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저는 문자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너라. 아빠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들에게 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0년은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이 집의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손자, 손녀의 제잘거림도 들릴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할아버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할아버지. 저는 옷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점퍼가 있습니다. 먼지 냄새 나는 그 옷은 이제 저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손자가 크면 그 점퍼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할아버지가 한때 이 옷을 입고 사람들을 시험했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웠지.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덧붙일 겁니다. 너의 할머니는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란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정말 존경한단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왔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시도 책의 속머리 속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 감사하다고 했던 관계자의 목소리, 그리고 민수와 지혜의 행복한 모습.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 회장님 맞으시죠? 택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택배를 받아보니 발신인이 윤지혜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가기 전에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손편지와 함께 따뜻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님께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버님이 처음 은행에 오셨을 때 저는 그분이 아버님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님께서 저를 시험하셨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에는 조금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어요. 아버님이 민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신중하게 며느리를 고르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저도 아버님을 조금 시험했어요. 민수 씨가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해줬지만 직접 만나보기 전까지는 어떤 분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님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민수 씨가 왜 그렇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님을 닮았으니까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이 목도리는 제가 직접 짰어요. 아버님께서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외롭지 않으시도록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버님, 감사합니다. 며느리 지혜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두었습니다.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털실의 온기가 아니라 지혜의 마음이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목도리 잘 받았다. 정말 따뜻하구나. 내가 직접 짰다니 더 소중하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아빠가 처음에 널 의심해서
이제는 정말 믿는다. 너는 우리 가족의 축복이야.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돌아와서 맛있는 거 해주기로 한 약속 잊지 마라. 사랑한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도리를 두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게 됐을까? 생각해보니 오래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잃고 사업에만 매달리던 시절에는 거울을 봐도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굳어있고 피곤해 보이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록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저는 다시 한번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점퍼가 조용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나를 변화시켜줬어. 점퍼에게 말을 거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 낡은 옷 한 벌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만약 그날 이 점퍼를 입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지혜를 시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계속 의심하며 살았을 겁니다. 지혜를 믿지 못하고 결혼을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민수와의 관계도 더 멀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점퍼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직접 겉모습을 벗어던지고 세상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린 민수를 안고 있는 아내와 제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여보,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이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거든. 저는 사진 속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떠나고 나서 나 혼자 너무 힘들어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마음을 닫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다시 믿을 수 있게 됐어.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도 곧 생길 거야. 그럼 당신 사진 보여주면서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려줄게. 할머니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지 말하는 동안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노숙자 쉼터 방문, 그리고 지혜의 선물. 내일은 뭘 해야 하나? 생각해보니 내일은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제가 직접 나설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뭘 할까요? 그냥 집에서 쉴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노숙자 쉼터 방문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단순히 돈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저는 내일 다시 쉼터에 연락해서 봉사활동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평생 돈을 모으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돈을 의미 있게 쓸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아내도 저처럼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죠. 살아생전에 자주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당시에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그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저 돈을 더 모으고 사업을 더 키우는 데만 집중했죠.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당신과의 약속 지킬게. 조금 늦었지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지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잘 다녀왔나? 여행은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 선물 사왔어요. 민수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괜히 돈 쓰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한 거죠. 지혜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약속했잖아요. 맛있는 거 해드린다고. 그래. 그럼 아빠는 기대하고 있을게. 지혜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누군가 요리하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는 제 옆에 앉아 여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여기 보세요. 에펠탑이에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 좋아 보이는구나. 그리고 여기는 루브르 박물관이고 여기는 센강이에요. 사진 속 민수와 지혜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민수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혜는 우리 가족의 선물이야. 우리는 한참 동안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버님, 민수 씨, 밥 먹어요. 지혜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전, 나물 반찬들. 집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민수가 감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따라 앉았습니다. 자, 그럼 먹을까? 우리는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구나. 그죠? 지혜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아버님 입맛에 맞을지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지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혼자 먹는 게 익숙했는데 이렇게 함께 먹으니 음식 맛이 더 좋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이것도 맛있어요. 민수가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응, 고맙다. 아버님, 국 더 드실래요? 지혜가 국그릇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주렴. 이런 소소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아빠도 도와줄게. 정말요? 그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혜가 설거지를 하면 제가 물기를 닦았습니다. 아버님, 신혼여행 가기 전에 보낸 목도리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정말 고맙더라. 내가 직접 짰다며? 네,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짰어요. 아버님 생각하면서요. 고맙다, 지혜야. 아빠는 정말 행복하다. 지혜가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저도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서 우리는 서로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쉬자.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함께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수와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들어갈게요. 그래, 푹 쉬어라. 네, 아버님도 편히 주무세요. 두 사람은 2층에 마련된 신혼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들리는 작은 웃음소리, 발소리. 그 소리들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꺼내 만져봤습니다. 내 덕분이야. 내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어. 점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옷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배웠으니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법을. 저는 점퍼를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의심과 불신을 벗어던지고 사랑과 신뢰로 살아가는 삶.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졌어. 그리고 곧 더 커질 거야. 손주들이 생기면 정말 시끌벅적해지겠지? 별들은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시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믿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낡은 점퍼는 옷장 속에 있었지만 그 점퍼가 가르쳐준 교훈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어떤 옷을 입어도 숨길 수 없다는 것.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낡은 점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낡은 점퍼를 입고 며느리를 시험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그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기를 바랍니다. 박철수 회장님처럼 우리 모두 한 번쯤 의심의 벽을 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허물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진짜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봐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사연 스토리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